강의를 시작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기술개발협회의 전문위원 마관욱입니다. 반갑습니다. 명절 끝나고 처음 인사드리네요. 명절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2020년도가 된 게 엊그제 같은데 이미 한 달이 지나갔고요. 그쵸? 설도 올해는 좀 빨라서 설도 좀 빨리 지나갔어요. 음, 예, 예, 누가 들으셨죠? 예, 뭐 몇 분이 들어오셨네요. 예. 축복? 예, 축복님, 예, 환영합니다. 예. 하여튼 뭐, 그래요. 올해는 뭐 명절도 빨랐어요. 명절도 빠르고, 이상하게 그 날짜도 빨리 지나는 것 같아. 이게 뭘 기다려서 그런가요? 예. 오늘 날짜까지도 바로 직전까지도 제가 그 SM택을 확인해 봤는데, 아직 그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2020년도 R&D 과제 공고가 다 안 됐죠? 예, 많이 안 됐어요. 지금 보니까 지역, 네, 이제 특화사업 저기 그 육성 과제하고 그리고 스타기업 육성 과제 이렇게 두 가지만 올라와 있어요. 이건 뭐 금액이 큰 건 아니고 해당하는 지역에 이제 그 쪽에 관심이 있으신 대표님들은 한번 상담해서 진행해봐도 괜찮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산자부 과제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왔어요. 근데 우리의 핵심은 사실은 이제 중소벤처기업에서 나오는 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그 R&D 과제, 연구개발 과제인데 아직 그 발표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저께도 제가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사실은 그 1357 전화해서 물어봤는데 그러더라고요. 그 아직 언제 공고가 될지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사업 설명회 참석했을 때는 1월 말경에 공고를 해서 2월 말에 마감하는 것으로 할 예정이다 라고 했으나 여전히 공고가 안 되고 있어요. 담당자는 안녕하세요 축복님. 눈에 하트 뿅뿅이 있네요. 담당자는 담당자가 아니죠. 사실은 뭐 1357은 담당자는 아니고 그냥 그 직원이죠. 그 전화응대 직원인데 그분 말씀으로는 그 아직 언제 공고가 날지에 대한 부분이 확정이 안 됐습니다라고 해요. 음, 저기 제가 나오니 삐뚤어 보기에 나오죠? 그쵸? 이렇게 하면 좀 바라 보이나요? 예. 카메라 돌아가서 그런가? 이렇게 돌려볼까? 어, 이게 사실은 바른 거네, 보니까. 이게 좀 바른 거야, 그쵸? 음, 여기 좀 바라 보인다. 이렇게 가야 되나? 뭐 비슷한 것 같아요. 예. 어쨌든, 과제 준비를 꾸준히 그래도 하시고 계셔야 됩니다. 공고는 늦어질 수도 있어요. 뭐 일단은 뭐 작년에 뭐 매년 뭐 거의 그런 것 같아. 예산 통과는 항상 그 줄다리기 하다가 늦게 통과가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예산 배정이나 뭐 배정은 이미 다 해놨겠지만 뭐 조정하는 것도 좀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예산 통과된 게 안과 다르면 바뀌게 되면 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러면 시간도 걸리고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그런 뭐 도미노 현상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어쨌든 뭐 조바심이 납니다. 좀 빨리 좀 공고가 나서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 이제 사업계획서 작성한 것들, 지금 사업계획서 새로 바뀐다고 들었어요. 크게 바뀌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업계획서가 그 주무관 하는 얘기가, 바뀌는데, 방향이 이렇대요. 즉, 금액이 작은 과제, 중요도가 떨어지는 과제는 좀 간편하게 바꾸고, 금액이 높고, 중요도 높은 과제 같은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양식도 좀 길어지고 복잡해질 수 있다. 라고만 말을 했어요. 어떻게 바뀐다는 구체적인 얘기는 없었고요. 종래에 그 작년에 사업계획서는 바뀌었죠. 바뀌고 나서 그 양식도 괜찮았어요. 나쁘진 않았어요. 내용도 좀 참신하게 필요한 내용 도 담을 수 있었고, 그리고 정리하기 편리하게 좀 어느 정도 이 포맷 자체가 좀 정리된 듯 보였습니다. 근데 올해 또 좀 바뀐다고 하니까 이제 어떻게 바뀔지는 나와보면 알겠죠. 여하튼 사업계획서에 들어가는 내용은 뭐 그닥 크게 차이가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기존에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내용들에서 그닥 차이가 없을 거다. 그래서 작년 거를 참고 삼아서 사업계획서 들어갈 내용 우선 작성을 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거다라는 게 저의 예측입니다. 예측이에요. 예. 저도 못 봤어요 아직 사업계획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 다음에 아마 이제 우리 위원님들은 이미 많이 접해 보셨을 거예요. 사업계획, 그 사업, 뭐, 저기 정부 통합 사업 설명회가 있었죠? 정부 부처 통합 설명, 사업 설명회가 있었고, 사실 거기에서 많이 발표가 됐어요. 얘기가 됐고,
그리고 이제 우리 협회 자체에서도 이제 2020년도 그 과제, 연구개발 과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하고 이렇게 그 과제 나온 것들을 좀 소개를 해드렸어요, 이미. 저도 뭐 그 같은 맥락에서 소개해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같은 맥락에 소개를 해드리긴 하는데, 이제 그런 자리에서 좀, 뭐, 공유된 것도 있고, 공유되지 않은 부분들도 좀 제가 좀 파헤친 부분들도 같이 좀 얘기 좀 해보려고 그래요. 잘 들어보시고, 예, 어, 사업 계획은 최 위원님 동영상 참고,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사업 계획 작성 요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계획서, 어쨌든 간에 그건 뭐 이제 딴 얘기고요. 이 공유되지 않았던 부분들에 대한 얘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 들어두셨다가 나중에 기업 상담하고, 예, 그리고 실제로 과제 신청할 때 활용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우선은 뭐 여러분들 다 이제 하셨죠, 준비. 이제 많이 해보신 분들은 이제 뭐 잘 아실 거고, 예. 그, 지금 영업 때 이제 끝나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2019년도 결산 아직 대부분 안 끝났을 겁니다. 그렇죠. 그럼 2018년도 결산 내용을 가지고 이 회사의 부채 비율과 저 유동 비율을 이미 파악을 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2019년 혹시라도 이제 신규 입사한 직원들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파악을 좀 해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전부 다 이 R&D 과제 참여할 수 있는 인원 전부 다 과학기술인 번호 받아가지고요. 예, 다 과학기술인 번호 준비돼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SMTech 가입할 때 과학기술인 번호를 넣게 돼 있어요. 어, 좀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이쪽이 연구소의 연구전담 요원만 참여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시는 가끔 생뚱맞은 질문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죠. 예. 회사 직원이면 누구나 정부 연구개발 과제에는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연구전담 요원이 아니냐는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고려하시고요. 주로 이제 생산이나 검사 이런 쪽에 계신 분들, 개발부나 이런 쪽에 계신 분들 함께 참여 가능하겠죠. 예, 이런 분들 전부 다 과학기술인 번호 미리 받아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이제 나중에 가서 한꺼번에 하려면 본인 인증 받아야 되고 복잡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이제 다급하게 하지 마시고 미리 받아놓으면 좋습니다. 그 외에 사업계획 작성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 다 모아놓으시면 됩니다. 뭔지는 길게 말씀 안 드릴게요. 여기 최 위원님의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에 대한 동영상이 있다고 하니까 최 위원님이 누군지 모르겠네요. 예, 제가 아는 최 씨가 여러 명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분의 동영상을 한번 찾아보시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저기 유튜브 찾아보시면은 사업계획 작성 요령, 정보 R&D 과제 사업계획 작성 요령 찾아보시면 아마 동영상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게 된 이유는 2020년도, 제가 서두에 오늘 띄웠죠. 이렇게 2020년도에 연구개발 사업, 정부 연구개발 사업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있으며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드려보자. 하였으나 드릴 겁니다. 근데 사실은 최진아 위원님, 최진아 위원님 맞아요. 이분 강의 잘 하시죠. 최진아 위원님 사업계획 작성 요령 강의 있습니다. 그거 한번 참고해 보세요. 그게 이제 기준이 올해 건 아니에요. 물론 작년 사업계획서 기준일 겁니다. 근데 대동소이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걸 보셔도 충분히 지식을 습득하시기에는 간접 경험하시기에는 충분할 거라고 봅니다. 최진환 의원님 동영상 괜찮고요. 보시면 됩니다. 저도 한 게 있습니다. 뭐 필요하시면 보시면 돼요. 자, 여하튼 2020년도에 정부 R&D 과제 좀 디테일하게 안내해드리고자 사실은 내가 오늘 굳이 말일날 오후 4시에 원래 이때 합니다. 원래 이때 합니다만 시간을 잡았는데 아직도 발표가 안 돼가지고 뭐 딱히 지금 이렇게 보여드릴 만한 내용이 없음직합니다. 그래서 이 교재 자체를요 새로 만들지 않았어요. 만들지 않고 2020년도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2020년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 안내라고 하는 이제 인쇄물이 있죠. 요 프레젠테이션이 있습니다. PT 자료가 있어서 이제 이거를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께 제가 지금 현장 가서 들으면서 이제 파악한 부분들도 있고 이제 그런 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요 자료만 봐가지고는 잘 파악이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굳이 이렇게 설명 덧붙여가면서 말씀을 드리니까 잘 들어보셨다가 활용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오늘도 참 잡담을 해야지. 잡담 안 했네. 예. 제가 요 며칠 사이에 아주 기가 막힌 일을 하나 겪었습니다. 아주 기가 막히게 코가 다 막힐 일을 겪었어요. 세상에 제가 참 평소에 생각하던 게 살다가 자기 살 씹어 먹는 놈이 제일 바보 같은 놈이라고 하는 생각을 살았는데 제가 제 살을 씹어 먹었어요. 이게 밥을 먹다가 그저께 기업 방문해서 기업 상담을 하고 거기는 작년에 선정된 기업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연구과제 개발 진행하는데 연구개발 과제 진행을 하는데 궁금한 게 있다 그래서 가서 상담을 좀 해주고 지도를 좀 해주고 같이 점심을 먹는데 아니 그게 맛있는 것도 아니었어. 그냥 일반적인 공단 지역의 한밭집이라고 그러죠. 한밭집, 백반집인데 그냥 막 많이 뭐 이렇게 딱딱한 걸 먹은 것도 아니고요. 뭐 특별한 음식도 아니었어요. 고기도 아니었어요. 심지어 내 혀를 씌워버린 거야. 근데 순간 내가 혀를 씹을 때 이제 뜨끔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혀 씹었구나 생각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밥을 다 먹고 이제 상담을 좀 마주 진행할 게 있어서 대화를 계속 하는데 이 혀에서 피가 끊이지 않고 나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입안에 흥건히 고이는 거야, 피가 나중에는. 그게 어떻게? 그래서 일단 미팅을 마치고 상태를 봤더니 예, 한밭집, 예, 한밭집에 한밭집이라고 그러죠, 한밭집. 저기 공단이나 이제 공사장 같은 데 있는 밥집을 한밭집이라고 합니다. 네. 하여튼, 네. 이제 상태 봤더니, 피가 계속 나는 거야. 그래서, 이거 좀, 누르고 있으면 괜찮을까 싶어가지고, 이제 휴지로도 꽉 눌러보고, 이렇게 좀 닦아내고 막 그러면서, 다음 또 미팅이 있었어요. 마침 또, 이제, 인천에서 미팅을 하고, 부천에서 미팅을 하고, 그 다음 미팅이, 어디였냐면은, 저기에서, 당산이었어, 당산. 근데 이제, 인천 미팅을 마치고, 이제 부천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피가 너무 많이 나는 거야. 멈추질 않아, 피가. 웬만하면 이게 저기 혓바닥에 조금 깨물어 상처나 그런 거는 좀 금방 지혈이 되잖아요. 근데 멈추질 않네. 그래서 부천까지 가서 그 회사 코앞에 주차장까지 차를 댔다가 내가 그냥 오늘은 안 되겠다고 톡을 보내고 당산으로 갔어, 그냥. 그 부천 거기도 공단 지역이라 주변에 치과가 없어요. 다음 약속 장소 갔어요, 그냥. 도저히 피가 나서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일단 다음 약속장소로 가서 당산 가서 이게 3시간이 넘었는데도 이 일을 깨문 지가 쥐열이 안 되더라고요. 계속 피가 나더라고. 나중에는 그 혓바닥이나 입안에 이제 피가 응고가 되잖아요, 나오니까. 이게 피떡이 져가지고 입안에 이 피떡이 질겅질겅 씹힐 정도로, 좀 끔찍하죠. 예. 제가 그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만나기로 약속한 그 장소의 건물에 가서 차를 일단 대놓고 그 건물에 있는 치과를 갔어. 가서 이제 상황을 얘기를 했지. 3시간이 넘었는데 혈액 깨물었는데 지혈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상급병원, 대학병원까지야 오히려 시간 더 걸려요. 대학병원이 이럴 때는 그냥 주변에 가까운 데 가면 됩니다. 특히나 이제 이 일반적인 외과나 이제 치과 같은 경우에는요. 봉합을 하거나 지혈을 하거나 드레싱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어요. 일반 내과랑 달라서 그런 데는 가야 된다. 안과, 이비인후과, 내과 이런 곳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치과, 일반 외과 이런 데 있잖아요. 정형외과 이런 데는 이런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기본적인 툴들이 있어요. 왜냐면 봉합하려면 봉합사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거즈나 당연히 마취제 있어야겠죠. 그리고 이제 이제 혈액 응고제 또는 이제 혈관 수축제 같은 것도 있어야 되고 이런 거는 보통 그런 것들을 다루는 이 종류의 의원에 보통 있습니다. 치과는 거의 대부분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치과는 수술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치과 간 겁니다. 예. 제가 메디컬 분야만 24년 동안 일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 예, 대학병원은 가면 이럴 땐 손해봅니다. 몇 시간 기다려야 되고요. 치료도 잘 하려면 수술이 되려면 오래 기다려야 되고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의사한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누워보시라고 누웠더니 출혈이 계속되네요 그러더라고요. 3시간 되셨다고요? 그래서 예 3시간 됐습니다. 했더니 지혈을 시도해 보다가 안 되면 깨맬 수도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찢어진 거야 혀가. 그러니까 혀가 혈관이 제일 많이 분포하는 인체의 기관 중에 하나예요. 혓바닥이. 그러다 보니까 혀를 잘못해서 다치면 굉장히 피가 막 출혈이 심합니다. 근데 이게 나도 너무 많이 났던 거야. 예, 그래서 의사가 이제 그러더라고요. 일단은
그 마취를 좀 넣고 그리고 이제 혈관 숙제를 좀 주사를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시라고 했지. 그러니까 이제 주사를 놓고 한 15분 정도를 그 의사하고 그 옆에 간호사, 어시스턴트 두 분이 그, 그 아주 꽉 굉장히 강하게 압박을 해가지고 내 혓바닥을 누르고 있었어요. 참 두 분도 참 고생 많이 하셨어. 지혈하느라고. 왜냐하면 그분은 가급적이면 봉합을 하지 않고 그 이 떨어진 조각을 붙여서 지혈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니까 이제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하려고 장시간에 한 15분 정도 이상 됐던 것 같아. 돌아가면서 계속 누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만 누워 계시라고. 그래서 계속 이제 피 나오는 거, 침 고이는 거 계속 이제 그 석션을 빨아내면서 하다가 한 15분, 한 거의 20분 다 돼갔을 때 왔어요. 그 의사가 이제 딴 환자 보고 오더니, 좀 출혈이 멈춘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잠시만 더 기다려 보시라고 해서 좀 더 누르고 있다가, 이제, 다 이제 멈춘 것 같습니다. 그러고 이제 다시 일어나서 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일단은 지혈을 해놨는데, 이게 뜨거운 거, 매운 거, 짠 거, 자극적인 거 먹으면 또 터질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단단하거나, 많이 씹거나 이제 그런 거 먹지 말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제 그저께 밤, 어젯밤까지 죽만 먹었어요. 오늘 처음 밥 먹었어요. 왜냐면 이게 자꾸 씹고 이제 활동하다 보면 혀도 무뎌가면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 다행인데 입안의 상처는 좀 빨리 아무는 편이라 지금은 많이 아물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조각이 잘 붙었고요. 떨어지지는 않는 상태입니다. 잘못하면 저기 말도 못할 뻔했어, 그렇죠? 오늘 강의인데 내가 걱정되더라고. 금요일날 강의인데 괜찮을까 싶었는데 어제 말할 때도요. 말이 어떻게 나냐면 어려운가 아까 이렇게 말했어. 혀가 제대로 안 움직여가지고.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정말 참 바보 같죠? 예. 자기 살 깎아 먹다가 예. 피가 지혈이 한다 가지고 예. 이런 개고생을 다 하고 미팅도 못 하고. 그래서 오늘 그 기업은 오늘 가서 미팅을 했습니다. 자, 그랬습니다. 예, 우리 축복님은 저기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우리 강의하시는 분이구나 보니까 코테라 08? 로 되는 거 보니까 누구세요? 누구신데 자꾸 이렇게 킥대고 누구셔? 나 아파 죽겠다는데. 그래서 지금 혀가 많이 붙었어요. 붙어서 지금 뭐 출혈이 있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그 어느 정도로 이제 출혈이 황시원 의원님이시구나. 아유, 저 황 의원님, 예, 반갑습니다. 예. 하여튼 이게 피가 입안에서 굳으니까 정말 그 기분 더럽더라고. 더러워. 입안에서 굳어가지고 딱 때리면 덩어리가 딱 떨어지는 거야. 입안에서 이 이만한 것들이 떨어지더라고. 그 얼마나 기분 더럽든지 나중에는 피를 하도 많이 마셔가지고 트름을 하면 피부된다라는 거 트리면서 그런 일을 겪었다. 여러분들 씹을 때 항상 조심하세요. 천천히 씹으시고요. 꼭꼭 씹으시고요. 그리고 혀를 너무 많이 누르지 마세요. 씹을 때 혀 씹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반드시 조심하시라고 여러분들 당부해 말씀드립니다. 예. 저는 새 액땜, 이렇게 혀 씹고, 예, 했다. 혀 제대로 한번 씹고, 액땜 한번 했다. 상체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징그러울 거면 보여드리겠어. 좀 징그러워. 좀 커요. 떨어진 데가.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강의할까요? 너무 잡담 많이 했다. 예. 너무 잡담 많이 했어. 이제 강의할게요. 자, 2020년도에는요, 여러분들 이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이 색깔이 많이 바뀌었어요. 색깔이 많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뀌었냐? 일단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좋게 바뀐 거 맞아요. 근데 한편으로 볼 때는요, 소위 말하는 장난치는 사람들은 이거 거의 어렵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면 안 되죠. 예,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사실 진짜로 도움이 필요하고 연구개발에 전념해서 어떤 결과물을 낼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예, 찾아서 도와줘야죠. 예, 그런 기업에게는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조금 과거와 다르게 우리가 신청할 수 있는 기준이나 자격 조건이 조금 더 어려워진 부분도 있다라는 걸 미리 말씀드리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목차는 이렇습니다. 이제 20년 중소기업 R&D 지원 개요가 좀 있고요. 중소기업 R&D 지원 성과, 그리고 20년 중소기업 R&D에 달라지는 점, 주요 사업 안내, 기타 안내가 있습니다. 제가 필요한 부분만 좀 많이 하고, 안 그러면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대부분 다 많이 아실 거라서. 자, 이게 이제 개괄적인 내용인데요. 일단은 금액이 늘었어요. 2018년, 19년도 보면은 이제 1조 1000억 정도 됐어요, 각각. 근데 1조 4800억, 1조 5천억가량 되죠.
2020년도 늘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요, 이거는 뭐 다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계속 과제들이 있어요. 2019년도, 2년짜리 과제는 2018년도 거부터 있죠. 2년짜리 과제는 2018년도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과제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100%다 신규 자금, 그러니까 신규 확보 자금은 아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과제를 크게 세 가지의 덩어리로 이제 분류했습니다. 단독형 과제와 협력형 과제, R&D, 단독형 R&D와 협력형 R&D, 그리고 정책 목적형 R&D를 나눴는데, 단독형은 말 그대로 기업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과제예요. 근데 협력형 R&D는 반드시 수요처 또는 산학, 산연 혹은 산산 이런 협력이 그러니까 컨소시엄 구축이라고 보통 그러죠. 컨소시엄이 만들어지면 가능합니다. 정책 목적형은요, 뭐 단독형도 있고 협력형도 있습니다. 정책 목적형은요, 정부가 정책적으로 앞으로 성장시키고자 하는 기술 과제, 기술 개발 과제들을 중점으로 해서 신청할 수 있게 해놨어요. 기본적으로는 이미 신청할 수 있는 산업군의 종류와 기술 종류가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뭐 성과는 사실 그 겉으로 나타나는 성과는 그렇게 크지 않더라고요. 근데 반면에 전반적인 거 볼 땐 그렇지만은 어떤 제대로 연구개발을 진행해서 좋은 성과를 낸 기업들의 성과는 확실히 크더라 라는 거를 이번에 좀 알 수 있었어요. 물론 이게 모든 기업이 지원을 받고 나서 좋은 결과를 보고 만들고 그리고 좋은 성과를 내면 좋지만 기업의 어떤 입장이나 그리고 산업 체계 그리고 시장의 그 상황이라는 게 그렇게만 되지는 않죠. 그렇게만 되지는 않죠. 이게 그 기업은 열심히 해도요. 갑자기 상황이 돌변해버리는 경우가 생기기도 해요. 제가 하나 말씀드릴까요? 그 구매조건부를 제가 좀 여러 번 했어요. 많이 했는데 구매조건부 신청한 기업 중에서 해외 구매처로부터 이제 제품을 사겠다라고 하는 그 계약서를 받아서 구매조건 진행한 기업이 있었어요. 근데 정말 골 때리는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제품 개발도 거의 다 끝났고 다 끝났는데 회사가 팔려버렸어. 해외 수요처가 다른 회사로 팔려버렸어요. 근데 팔리는 내용에 보면은요, 예를 들어서 거의 모든 거를 다 포괄 양수도를 했으면 크게 관계가 없는데 이런 부분은 배제가 된 거야. 해외에서 구매하기로 한 내용이나 이런 거는 배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뭐예요? 개발은 다 거의 다 끝나고 이제 팔기만 하면 되는데 수요처가 사라져 버렸네.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어요. 제품은 참 잘 개발했어요. 보니까 연구개발 진행 잘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제품 만들어냈어요. 제가 평가하기도 괜찮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나중에 과제 완료되고 최종 보고서 내고 난 다음에 보통 1년 이내에 현장에 이제 그 최종 점검 나오죠. 최종 점검 나올 때 사실 할 말이 없어. 판매가 이루어지는 거 가장 좋은 케이스로 보통 보고 그걸 또 조사를 합니다. 최종 점검 나오면은요. 실제로 이제 개발되었는지 그 장치 혹은 뭐 제품이 실제로 생산되고 있거나 현재 있는지 그 판매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봅니다. 근데 판매된 내용이 없어. 그럼 좀 곤란하죠. 어쨌든 이 기업은 아마 판료를 꼭 찾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해당하는 그 기업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고 불에 넣는다고 회사가 사라졌는데 어떡할 거예요? 계약을 한 당사자는 없어 버렸는데 뭐 이런 일도 벌어지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시장의 상황은 정말 예측하기 힘들어요. 특히나 요즘처럼 좀 변화무쌍한 시대에는 더 그렇습니다. 국내를 막론하고요. 기업들의 상황이 굉장히 변화무쌍하게 변하고 있어요. 요즘의 세태가 그래요. 그런 것들 많이 봅니다. 주변에서. 이제 달라지는 점은 뭐가 있냐? 자, 이런 것이다. 18년도까지만 해도요. 저변 확대형과 선택 집중이라는 이제 그런 어떤 두 개의 포메이션을 나눠놓고서요. 보통 창업성장 과제, 뭐, 어떤 제품 서비스 기술 개발, 공정품질 기술 개발, 산학협력 등등 이거 뭐 대부분에는 이제 단독형 과제를 많이 낼 수 있도록 만들어놨었어요.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왼쪽 게 18년도 거, 오른쪽 게 이제 그 현재 개편된 R&D 사업 구조인데 현재 보면은요 그 단독형으로 신청할 수 있는 과제 딱 두 가지 종류밖에 없어요. 두 가지 종류. 뭐냐면은요 그 기술혁신 과제하고 창업성장 기술개발 과제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 두 가지는 각각이 세 개의 단계로 나누기 때문에 6개의 과제로 나누긴 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기업들이 단독형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전부 다 많지 않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요, 조금, 부정적인 소식이기도 하죠. 왜냐면 단독형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과제가 좀 많아야 기업들은 도전할 수 있는 좀 기회가 많은데, 사실 그 협력형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이, 뭔가 컨sortium 구성해서 참여하기가 참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쉽지가 않아요. 대학 연구기관하고도 마찬가지고요. 산사도 마찬가지고. 작은 기업들일수록 사실 그럴 수 있는 확률은 더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좀 부정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요. 요 단독과제의 두 가지 단독과제를 3단계로 나눴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 초기 도약 성숙 단계라는 세 가지 단계를 나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초기 도약 성숙 단계 보통 이제 금액 매출액 기준으로 나뉩니다. 매출액이 20억을 기준으로 해서 이상이냐 이하이냐에 따라서 그 신청을 어느 단계 해야 되는 결정이 돼요. 예를 들어서 근데 이런 경우 있어요. 디딤돌 과제, 창업성장 디딤돌 과제가 초기 과제입니다. 근데 여기 신청했다가 다음에 전략형 과제 신청할 수 있어요. 근데 전략형 과제 신청했다가 나중에 디딤돌 과제 신청 못합니다. 역주행 못한다는 얘기예요. 예, 이것도 새롭게 바뀐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런 구분이 사실 없었죠. 반면에 개방형은 어떠냐면요. 개방형은 말 그대로 개방형, 혼자 하지마, 폐쇄적이지 않고 대학 혹은 연구기관 혹은 같은 산업계의 공동의 기술을 수요를 요구하는 그런 기업들과 협력해서 과제 진행을 해라.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만 참여의 폭은 많이 좁혀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협력형 과제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 그런 조건이 되는 기업이 있다면 선정될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경쟁률이 낮을 테니까. 정책 목적형은 뭐냐? 뭐 DNA로 쓴 DNA는 아시죠? 데이터 네트워크 AI를 얘기했는데, 즉 정부가 산업 체계의 발전 그리고 체질의 개선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앞으로 밀 산업 분야에 속하는 과제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뒤에 가서 좀 설명드릴게요. 예, 이거 아까 말씀드린 역주행 못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단독 과제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지금 총 4회까지는 가능해요. 근데 여기서 중점은 뭐예요? 역주행 못한다라는 거고요. 즉 창업 성장을 내가 디딤돌부터 시작해가지고 남은 성숙 단계 해당까지 다 했어. 다 했으면은 기술혁신 분야에는 한 개밖에 참여 못하겠죠. 뭐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총 4회에 이 단독과제 참여를 했을 경우에는 단독과제는 더 이상 참여가 안 되지만 협력형 과제는 참여가 됩니다. 목적형 과제나 정책 목적형 과제나 그건 참여가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과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역주행이 불가한 것은요, 단독형 과제까지만 현재까지는 정해져 있고, 나머지 협력형 내지는, 정책 목적형 과제에는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협력 R&D하고 소부장 R&D에는 제외된다고 표시되어 있는데, 소부장 아시죠? 소재부품 장비 과제.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좋아진 거는 있어요. 뭐냐면은, 사업 신청을 좀 간소화하겠다. 예전에는요, 어떻게 했었냐면은, 사업 계획서에 플러스에서 추가 제출 자료들이 많았어요. 각종 동의서라든지, 블라블라블라 많았죠? 증명서 같은 것도 그렇고. 근데 요거를, 지금은 이제, 사업 계획서만 일차 제출을 하고, 제출한 다음에, 필요할 때, 지원 기업 자가 진단도 하고, 그리고 이 기업이 서울평가를 통과할 수 있겠다 싶을 때, 요건 검토, 통과했을 때, 통과했을 때 싶을 때가 통과했을 때, 요건 검토하겠다. 즉, 관련 서류를 받아서 검토하겠다. 그러니까, 서면평가 통과도 안 했는데, 굳이 미리부터 서류 제출할 필요가 없다. 이런 컴플레인이 많았대요. 아니, 그 시간 없는 시간 다 내가지고, 내라고 서류 다 냈더니, 아니, 서면평가에서 안 된다고 하다니, 왜 사람을 개구선을 시켜? 그리고 이걸 많이 먹었다 그러더라고요. 뭐, 사실 뭐, 개구선이라보다는 시간 낭비적인 측면이 없진 않죠. 근데, 이걸 아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면평가 통과를 했을 때만 관련 자료 제출을 해라. 그러니까 요건 검토용 증빙 자료를 준비하는 시간이 아무래도 전보다 길어졌고 유리해졌다. 근데 솔직히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서면평가 통과 못할 기업이 미리 서류 준비하느라 시간 쓸 필요는 없다라는 근원의 효과가 있지만 조사모사 뭐 비슷하기도 해요.
뭐 기업에게는 귀찮은 일을 더는 일이긴 하지만 사원평가 통과를 하면 반드시 또 요건 검토서를 내야 되니까. 음. 요건 검토해서 됐을 때 현장 평가는 대행 평가하고 선정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비 진행 집행관 이제 부분에서도 간접비 계상한도를 예전에는 5%까지 맥스가 5%였어요. 간접비 맥스 5%였고 보통 간접비에 해당되는 거는 뭐 특허 출원 비용이나 아니면 뭐 이제 임치 비용 그리고 이제 그 공인인증서 발행 비용이나 뭐 이런 것 등등이 포함됐었습니다. 이게 과거에는 5%까지밖에 계상이 안 돼서 그 이상 쓸 수가 없었는데 10%까지 한도를 늘리겠다. 그러니까 즉 간접비를 좀 더 많이 쓸 수 있겠구나. 특허 출원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소액의 경비 같은 경우에 뭐 회의비 몇만 원, 식대, 양식대 몇만 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는 별도 정산하지 않겠다. 즉 징빙내라 어쩌라 불인정한다 이런 협박 안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보니까 저도 이제 기업들 이 회계 정산을 많이 돕다 보니까 가장 많이 그 불인정당하는 분야가 회의비하고 양식대이더라고요. 문구류. 문구류는 범용 문구를 샀을 때 이거는 뭐 연구개발을 위한 문구가 아니고 범용 문구류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거하고 야근식대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뭐 회사 잘만 대처하면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야근 그 근무 내역서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초근무 관리대장, 야근 근무대장 이런 거 만들어서 야근 사유 쓰고 그 사람이 사인하고 날짜만 정확히 적어놓으면 되는데 그런 거 준비 안 해놨다가 삭감 당하는 경우고 회의비 같은 경우에도 회의비 조금 예를 들어서 좀 많이 썼다. 아니, 그래서 좀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회의 참석자 중에 뭐 연구개발 참여자가 아니고 그리고 이제 외부의 이 회의와 직접적으로 이 연구개발 직접 관련 없는 사람이 참여했다라는 이유로 뭐 삭감당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좀 꼬장꼬장했어요. 제가 이제 경험으로 보니까 회계기관들이 그렇게 어슬렁어슬렁하게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금액이 늘었잖아. 예전에 80만 원 정도 했었어요. 근데 지금 150만 원? 예. 도서구입비는 어디에 속하냐군요. 도서구입비는 저기에 속하죠. 그 연구활동 지원비. 그 도서구입비는요. 그 연구활동과 관련 있는 도서면 돼요. 그럼 대부분 다 인정받습니다. 논문 참고도 인정받고. 자, 그렇습니다. 이건 부정행위를 방지하겠다는 거고요. 뭐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세 개의 카테고리를 구분해서 예, 연구활동 추진비 맞아요. 우리 황시훈 의원님께서 질문이 많으시네요. 예. 연구활동 추진비에 있습니다. 도서구입비는 거기에 있고요. 도서구입비 사실은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책이 아주 비싼 거나 너무 아주 비싼 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할 필요가 있긴 해요. 근데 저는 한편으로 볼 때는요, 회사가 어떤 연구개발 진행하는 의지가 있고 이미 연구개발에 대한 인프라가 갖춰져 있었으면은 이런 것들은 미리 갖추고 있어야 되는 게 좀 맞아요. 굳이 여기서 이거를 꼭 이 돈으로 사야 돼. 그게 큰 돈도 아닙니다. 보면은 비싸봐야 몇십만 원이고요. 보통 몇만 원 정도면은 도서나 논문 구입합니다. 근데 그거를 굳이 이걸 하겠다고. 예. 나중에 연구과제 추진비나 성과활동비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연구장비로 전용을 쓰시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굳이 더 복잡하게 처리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 이게 왜 이런 말을 하냐면요. 제가 이제 관리하고 있는 멘티 기업들 보면은요. 상담 요청을 해올 때가 좀 많이 있어요. 과제 진행하면서. 그러면 이제 저는 언제든지 가서 응해주죠. 근데 주로 상담 요청이 뭐냐면 황당무계한 상담 요청을 할 때가 있어. 뭐냐면 비용을 이렇게 저렇게 썼는데 증빙을 해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니 그 증빙이 어떻게 당연히 뭐 뻔한 거 아니에요? 카드 결제했으면 카드 영수증이고 구매했으면 이제 구매 세금 계산서인 거지. 그리고 뭐 당연히 뭐 견적서나 거래명세서나 내부 결제 기한 받으면 되는 것이고 만약에 필요하다면은 그 검수조서나 이제 검사 보고서 같은 거 이제 만들어서 같이 구비하면 되는 것이고. 근데 주로 어떤 것들을 물어보냐? 문구를 이만큼 샀는데요. 뭐 책을 이거 샀는데요. 직원들 그냥 평소에 교양서를 좀 샀는데 이거 처리 가능한가요? 이런 거 물어보고 있어. 아유 진짜 아주 그럴 때는 진짜 어떻게 아유 이제 혼낼 수도 없고 말이야. 당연히 안 되지. 뭐 그걸 물어봐. 얼마나 한다고 그게.
예. 그런 거는 안 되는 거죠. 예. 또 대표가 그런 물어볼 때 대표. 직원이 그냥 뭐 담당자한테 물어보면 담당자 물어보지도 않아.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아니 기업 대표가 물어봐. 직원들 요번에 뭐 휴게실에 도서를 좀 구비하고 싶은데 이거 좀 사면 안 되나? 그 내가 그러죠. 얼마나 구매하실 건데? 한 1,000만 원어치 구매하실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많이 사봐야 한 1, 20만 원씩 살 것 같아요. 그럼 그냥 사세요. 그냥 대표님 돈으로 사셔도 되겠네. 그걸 연구개발에 쓰려고 그래요. 그거를. 응? 그렇게 쓸 데가 없냐고 이게. 뭐라고 좀 하기도 해요, 저는. 그렇습니다. 여하튼, 예, 갑자기, 말이 딴 데로 샜네. 예. 이렇게 단독형 R&D는 크게 카테고리 두 개로 나눠져 있고요. 협력형 R&D는 7개의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예, 뭐죠? 구매조건부 사업이, 예, 어디에 있냐? 중소기업 상용화기술개발에 들어가 있습니다. 좀 슬픈 일이 생겼어. 중소기업 상용화기술개발에, 국내 수요차는 이제 거의 좀 어려울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정책 목적형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좀 많이 있어요. 몇 개? 이게 둘레, 여섯, 여덟, 10개. 17개네요. 그죠? 17개의 카테고리로 나눠져 있어요. 이게 뭐 사실 다 우리 그 기업들한테 손쉽게 해당하는 부분은 아니에요. 이 중에 몇 가지가 있어요. 자, 그걸 뒤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뭐 요번에 넘어갈게요. 자, 창업성장기술개발과제 같은 경우에는요, 20억을 기준으로 해서 당연히 창업 7년 미만입니다. 그래서 20억을 기준으로 해서 20억 미만이면은 어디로 간다? 디딤돌 창업성장과제 혹은 도약단계과제 혹은 성숙과제를 갈 수 있다. 갈 수 있는데 만약에 난 7년 미만이지만 20억이 넘네. 25억 매출이네. 그러면 창업성장기술개발과제 못합니다. 기술혁신으로 가야 돼요. 기술혁신 개발. 혁신기술 개발인가요? 어쨌든 예, 그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매출이 어느 정도 일어난 기업에 대해서는요. 이미 성숙 단계를 넘어섰다. 기업에. 그럼 이 기업은 뭔 나이 제한이 갑자기 뭐 17세 나이 제한? 우리 황시윤 위원님 뭐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나이 제한 없어요? 17세? 예,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요. 즉 20억 매출 넘는 기업 같은 경우는 7년 미만의 20억 매출 넘었으면 너네 기업은 창업 단계라고 창업은 처음이지만 창업 성장 단계라고 보기보다는 이제 기술 혁신이 이루어질 때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창업 성장 기술 개발 가지는 못하고요. 기술 혁신 과제로 넘어가야 됩니다. 7년 미만이어도 20억이 넘으면 그래요. 그리고 저기 세 가지 과제가 있어요. 디지털 창업 과제, 전략형 창업 과제, 팁스 과제. 보면은 창업 초기, 도약 단계, 성숙 단계라는 그런 어떤 이름표를 꼬리표를 붙여서 이렇게 좀 나눠놨습니다. 창업 초기 과제, 창업 과제는 디지털 창업 과제는 이제 1년에 1.5억, 전략형 창업 과제는 이제 2년 4억, 그리고 팁스 과제는 2년에 5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 장점은 뭐냐면요. 자유 공모가 많다는 거예요. 물론 전략형 과제는 이제 품목 지정형입니다. 보통 이제 그 4차 산업에 관련된 거, 그리고 소재부품 관련된 거, 그 빅3. 빅3 반도체 관련된 거나 뭐 자율주행 자동차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거에 관련된 것만 가능하다. 전략형 창업 과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창업성장 기술개발 과제가 좋긴 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규 예산 얼마예요? 1815억. 즉, 총 예상 4,598억 중에서 1,815억. 약 얼마가량? 약 한 600억가량? 700억가량은 뭐란 얘기예요? 전부 다 계속 지원 과제. 재작년부터 이어온 과제들을 지원해주는 금액이다. 라는 얘기예요. 실제는 1,815억이에요. 근데 이게 참 만만해 보이면서도 만만하지 않은 게요. 정말 경쟁률이 높은 과제가 가장 경쟁률이 높은 과제가 디딤돌 창업 과제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너무 높대요. 그래서 굉장히 지원하기 어렵다. 반면에 뒤에 한번 볼까요? 기술혁신 개발 같은 경우에는요. 작년에 일몰제로 없어졌었어요. 없어졌다가 올해 새로 생긴 겁니다. 새로 생긴 건데 여기에는 기준이 뭐냐? 20억 이상 되는 기업은
창업승자 못하니까 무조건 이리 와야 됩니다. 와야 되는데 20억에서 700억까지가 기준이에요. 700억 이상 되는 기업은 할 수 있다 없다? 못한다. 매출이 700억 이상 되는 기업은 사실 뭐 이런 거 지원해 주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잘 개발합니다. 예. 뭐 그 정도의 700억까지 매출이 이끌 정도의 기업의 역량이라면요. 연구개발이나 기술개발 관련돼 가지고는 이미 잘 하고 있다. 이건 너무 제가 볼 때는 정말 이 기준 700억 미만이라는 기준은 정말로 말도 안 된다. 이거 기준 한 200억, 300억 정도 낮춰야 돼요. 왜냐하면 700억, 500억, 600억만 돼도요, 300억만 돼도 기업들이 그 회사들 연구소 기술개발 수준이나 제품 개발 그리고 이제 연구개발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 아세요? 근데 그런 기업들은 물론 잘합니다. 근데 돈도 있는 기업이 꼭 정부 지원금 받아서 해야 되나요? 꼭 그래야 되나요? 이건 내가 좀 뭔가 좀 비판을 하고 싶어. 괜히 막 그런 마음이 들어. 왜냐하면 700억 미만이다. 즉 300억에서 700억 사이의 기업들은요 이미 잘하고 있는 기업들이에요. 그 기업들은요 솔직히 말의 중소기업이지 중견기업 아닙니까? 따지면 돈도 그렇게 많고 연구개발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돈이 있고 예. 뭐 굳이 이거를 정부 지원을 해주려고 그래. 저는 제가 볼 때는 제한을 700억이 아니고 약 300억 미만으로 낮춰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뭐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필요한 중소기업이 지원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는요. 상위 랭크에 되어 있는 경쟁력 높은 기업들은 좀 물러설 줄도 알아야 돼요. 형평성의 논리로 볼 때는 내가 욕을 먹을 수도 있지만 반면에 기업들의 어떤 생리적인 어떤 그런 구조 그리고 정말 누가 도움이 필요한가를 한번 되짚어보고 하나하나 따져봤을 때 누구겠어요? 돈 많이 못 버는 기업들이지. 기술은 있으나 돈을 아직은 많이 못 버는 기업들한테 지원을 더 많이 해줘야지. 저는 700억 미만이라는 말에 약간 불만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한 600억대 정도 되는 기업 이 과제 신청하면 대부분 다 되게 얼마나 인프라 좋겠어. 그렇잖아요. 자 어쨌든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 사업은요, 이렇게 3단계로 있습니다. 이것도 역량 초기, 경쟁 단계, 글로벌 경쟁 단계. 그래서 시장 대응형, 시장 확대형, 수출 지향형이라는 세 가지의 어떤 이제 그 수준으로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이 보통 이 시장 대응형과 확대형은 20억 이상 700억 미만, 수출 지향형은 100억 이상 700억 미만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금액이 약간 큽니다. 2년에 5억, 2년에 6억, 4년에 20억. 예. 4년에 20억도 있어요. 4년에 20억. 예. 어마어마하죠. 예. 근데 이게 그 4년에 20억짜리를 받으려면 또 얼마나 기업의 경쟁력이 좋아야겠어. 그쵸? 예. 그리고 연구개발할 수 있는 지속적인 힘도 있어야 돼요. 제가 이제 그 몇 회 차예요? 17, 18, 19, 20 이제 4년 차 되고 만 3년을 제가 이제 그 했죠. 이제 연구개발 지도를 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이제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걸 다 지켜본 기업들이 있어요. 왜냐면 저는 이제 해를 넘겨서 몇 해 동안 지금 계속 저한테 그 지도를 받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연구개발 가져다 도와주고 이제 그 회계정산하는 방법도 도와주고 이렇게 도와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지 않는데 2년 동안 연구개발을 진행하는 과정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기업들이 참 어느 번을 볼 때는 몸살을 앓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걸 생각해 볼 때는 4년 동안 연구개발 진행한다? 그러면 그만한 역량이 충분히 돼야 되겠다. 어떤 기업은 1년짜리 과제 진행하는데 5명의 연구개발 요원이 참여를 했고 직원들이 그중에 3명이 바뀌었어. 퇴사를 해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자, 이렇게 단독과제는 2개다. 자, 단독과제 2개다. 예, 아쉽지만 단독과제 2개다. 다음에 상용화, 이제부터는 협력형 과제입니다. 근데 요 상용화에 들어가 있는 구매 조건부 과제라고 합니다. 제가 다 설명드리지 않을 거고요. 우리 핵심 과제만 설명드릴 거예요. 구매 조건부 신제품 개발 사업이 구매 연계와 공동 투자라는 2가지의 틀로 나눴습니다. 즉 뭐냐면요. 구매 연계라는 것은 그 작년까지만 해도 구매 조건부 국내 수요처 과제 같은 경우는요. 수요처 기업, 수요 기업들이 뭐가 있었죠? 수요처 기업 부담금이 있었어요. 현금 부담금이 있었어요. 그래서 몇 천만원씩 내야 됐었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구매 연계 과제다. 즉 계약서를 써서 반드시 연구개발 완료 후에는 구매를 하겠다라는
그런 약속이 된다면 수요처 낼 필요 없다. 수요처 부담할 필요 없다는 의미예요. 대신에 전제 조건은 반드시 산다라는 겁니다. 근데 공동 투자는 좀 바뀌어요. 공동 투자는 뭐냐면요. 안 사도 상관없어. 굳이 구매하지 않으면 상관없어. 없는데 이 기술을 개발하는데 혹은 이 제품을 개발하는데 투자하고 싶어. 이 제품이 아닌 기술이 아닌 제품이죠. 제품 개발에 투자하고 싶어. 그리고 뭐 그 다음에 제품 개발하는 이후에 그 이후에 나오는 이제 수익금이나 이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나누는지는 이제 각자 이제 구매처, 아주 수요처와 개발처의 그 이제 그 약속이 달렸겠죠. 근데 사지 않아도 투자를 하고 싶어 하는 기업이 있다면 받아주겠다는 얘기예요. 투자 약속받은 기업. 그러니까 즉 뭐냐면은 자그마치 3년에 24억 지원해 준대. 24억. 24억까지 지원을 해주는데 얼마나 많은 기업할까 모르겠어. 막 이렇게 조건을 맞출 수 있는 기업이 있다면 대박일 것 같아. 대기업, 그러니까 수요처 쪽에서 12억 절반을 내고요. 나머지 절반을 정부가 낸대요. 즉 매칭 펀드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요처와 정부기관이 1대1로 펀딩하겠다. 물론 당연히 이제 그 개발 저기 과제 개발 기업의 뭐죠? 자기 부담금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이게 설명 들으면 현실성이 있어 보이기도 하고 없어 보이기도 하고 그렇지 뭐 이런 조건을 맞춰서 정말로 잘하시는 기업이 있을 수도 있겠지 이런 생각이 드는 반면에 한편으로는 아니 대한민국의 중견 대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인데 제품 개발하자고 이 중소기업한테 12억 투자할까? 뭐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만큼 대기업들이나 중견기업이 친절하지는 않죠 중소기업들한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매 조건부 신제품 개발 사업은 이렇게 많이 바뀌었다. 물론 이제 해외 수요처 당연히 이제 그 수요처 부담금이 없고 국내 수요처도 수요처 부담금이 없어졌지만 이제 구매를 한다는 전제 조건이 붙는 거고 이런 관계를 성립시켜서 이제 나중에 판매를 연결시킬 수 있는 기업이 있다면 정말 좋겠죠. 아마 이거는 그 제가 보기에는요 그 되는 기업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셀렉션 잘해야 돼. 즉 이 K 셀렉션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이런 거. 그러니까 이 기업이 정말 될 것 같은가에 대한 분석을 명확히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 사업계획서 검수해주고 관련된 자료들, 증빙 자료들 또 이제 같이 수집해주고 그리고 없는 것은 만들게끔 해야 되잖아요. 그 과정도 지도해주고 하다 보면요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소비가 돼요. 근데 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사업계획서를 검토해보고 심사를 했으나 뭐 점수가 좀 덜 나와서 안 됐다라는 거는 좀 더 그러는데 이 기업은 자기 요건이 안 돼요라는 말을 들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어, 그렇죠? 애초부터 그럼 하지도 말았어야지. 하여튼 그래요. 어쨌든 여기도 보면은 신규 예산이 1,200억 정도 돼요. 그러니까 즉 총 예산의 절반 정도가 작년에 계획 지원 사업에 속해 있다. 그러니까 1,200억 정도 보면 된다. 앞으로 두고 봐야 될 것 같아. 한번 모니터링 해봐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공동투자형 같은 경우에 정말로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 개별 사업 공고가 나와서 좀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아직 안 나와서 아쉽네요. 근데 그거를 좀 오늘 소개하고 싶었는데 안 나왔으면 어쩔 수 없죠. 나중에 나오고 나서 또 기회가 있으면 또 말씀드릴게요. 뭐 다음번에는 소부 장면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 건데 어쨌든 그 공정품질 기술 개발 사업이 실질적으로는 없었다. 예전에 원래 그 공정품질 기술 개발 사업이 뭐였습니까? 단독형 과제였어요, 이거는. 근데 지금 오르바께서 협력형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스마트 공장 수준 확인서를 받아야 되고 보유기업 또는 확인서 보유기업 또는 스마트 공장 구축 기업이어야 가능하다. 혁신 R&D. 현장 R&D는 뭐냐면요.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3년 평균 매출액 120억 이하의 제조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5천만 원짜리 똑같아요. 다 자유공모고요. 근데 협력형이라는 겁니다. 즉 컨sorци움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근데 뭐 이거는 뭐 그렇게 복잡한 과정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 뭐 선도 연구기관 협력 기술 개발 이건 뭐 그냥 넘어갈게요. 뭐 저기 그 산학협력 관련된 거예요.
또 볼까요? 이거 테크브릿지 한번 이거 말씀드릴까요? 테크브릿지가 여러분들 먼저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테크브릿지가 보면요, 그 기술 보증 기금에서 만들어놓은 그 이전 가능한 이제 특허들을 모아는 거예요. 기술을 모아는 건데 테크브릿지라고 치면 나옵니다. 인터넷 나오고요. 그 테크브릿지 플랫폼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서 내가 이전받고자 하는 기술, 이러면 33만 건 정도가 축적이 되어 있다고 해요. 이전받고자 하는 기술을 고르고 이전받겠다 신청을 하면 돼요. 무료 아닙니다. 예, 유료예요. 유료고요. 이거를 받았을 때 내가 이 기술을 이전받았을 때 이 기술을 가지고 상용화시키고 싶다라고 하면은 8억 원까지 지원해주겠다. 2년에. 계획입니다. 예. 협력형이에요. 이번 새로 생긴 과제입니다. 근데 요런 과제는 협력형인 것도 내가 보기 나쁘진 않고요. 또 신규 사업으로서 괜찮은 과제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금액이 크진 않아요. 125억이고 아마 성과가 좋으면 더 많이 앞으로 하겠죠. 왜냐하면요. 특허도 많이 받아놓고 좋은 기술도 많이 있어요. 실제로 저한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허하고 해당 관련된 기술에 대한 내용들 들고 와서 검토해달라고 하는 그 대표님들이 많았어요. 그 내용 검토해보고 정말 좋은 기술 많아요. 진짜 많더라고요. 많은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기술을 어떻게 상용화시킬 건가요? 그래서 이 기술을 해서 무슨 제품 만들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대부분 다 많이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기술을 팔고 싶으신 건가요? 아니면 이 기술을 활용해서 어떤 걸 개발하고 싶으신 건가요? 물어봤을 때 이분들이 그것조차도 제대로 본인 스스로 파악 안 하고 왔어. 원하는 게 뭐냐면요. 이 기술 활용해서 자금 좀 지원받고 싶어 해요. 그럼 자금 지원받아서 뭐 하실 건데요? 라고 물어보면 잘 대답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분들은요. 차라리 그 기술을 파는 게 나아요. 본인이 어떻게 쓸지도 모르는 기술을 들고 있으면 뭐 하겠어요?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구술이 서말이어도 끼어야 보배라고 내가 아무리 좋은 기술이 있어도요. 활용할 수 없는 기술은요.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돈이 돼야 돼요. 내가 돈 얘기한다고 속물근성이 있다 말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절대. 세상에 기술 존재의 이유는요. 뭐예요?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결국에 사람을 편리하게 만들어주거나 사람을 더 안전하게 보호해주거나 사람을 더 뭐랄까 이 시스템적으로 강화시키기 위해서 만드는 게 기술이에요. 그러면 그런 기술은 당연히 경제적 가치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뒤에 보면은 이제 저기 R&VD 가져도 있어요. VD가 뭐냐면 Value Development라고 하는 건데 가치를 개발하는 건데 즉 경제적 가치가 없는 기술은 굳이 좋은 기술이라고 말하기도 좀 그렇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대표님들은 좋은 아이디어에서 만든 건 좋은데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부분 생각해야 돼요. 그게 안 된다 그러면요. 팔아야 돼요. 저는 돈 없으니까 제가 사진 못합니다만 그런 기술을 수요하겠다는 곳이 있으면 파는 게 좋습니다. 자, 이런 게 있고요. 테크브릿지 찾아보시면 됩니다. 기술주주 회사, 자회사, R&B라는 이제 BD라는 건 비즈니스 디벨로프먼트를 얘기하고요. 기술주주 회사는 뭘 얘기하냐면요. 대학이나 연구기관들이 보통 이제 그 기술주주 회사 신고를 하고 왜냐면 기술 개발을 많이 하니까 애들은 신고를 하고 자회사들을 만들어놔요. 일반 회사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회사들 만들어 놓고 그 자회사를 통해서 이 연구 개발한 내용을 비즈니스 디벨로프먼트, 그러니까 즉 상용화시키는 과정을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또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사장되거나 없어지는 기업들 그 기술도 자꾸 살려내야지. 이게 3년에 30억이고요. 예전에는 컨소시엄 구성하면 뭐 6억 막 그랬어요. 많아야 10억 그랬는데 지금 30억까지 지원해준대. 그러니까 기술주주 회사들을 주변에 어디에든 찾아보세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파악해가지고 한번 먼저 접근해보면 또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거점 플랫폼은 뭐냐면요. 그 5개의, 권역별 5개의 대학기관들을 그 산학협력 거점 플랫폼으로 지정해놨어요. 거점 대학으로. 근데 요게 그 제 자료 찾아보니까 2014년대 지정한 거 이유는 정보가 없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2014년 기준입니다. 지금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바뀐 거에 대한 정보는 없고 2014년 산학협력 거점 대학이 지금 선정되어 있는 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성균관대, 충북대, 전남대, 경북대, 경상대 이렇게 5개의 대학이 선정이 되어 있어요. 이 5개의 대학, 이 5개의 대학을 활용해서 거점을 활용해서 기술혁신 역량을 제고하는 지원 사업이에요. 이게 이제 금액이 크진 않아요. 뭐 기회당 200만 원이고 아니면 2년에 3억 정도 지원해 주는 건데 그 그래도 그 이 해당 거점 산학협력 거점 대학에 같이 인근에 있는 기업들은 활용해 볼 수 있겠죠. 의외로 이런 경쟁률이 높지 않습니다. 현장 수용 스마트 공장 기술, 예, 이거는 뭐 스마트 공장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것도 뭐 117억 예산 중에서 절반 정도는 전부 다 뭐다? 계속 과제다. 작년에 하고 있는 거 이제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요거가 또 주목받을 만한 겁니다. 신규 사업이고요. 요거는 그 정책 목적형 과제입니다. AI 기반 고부가 신제품 기술 개발이고요. 기존에 그 기업투자연구소가 있거나 아니면 연구개발 전담부서가 있는 기업들 중에서 그리고 AI 기반의 제품을 보유한 기업들이 이걸 다 고도화시켜가지고 고부화 서비스를 만들어서 만드는데 지원을 받는 거예요. 꽤 돼요. 1년에 3억이니까 꽤 되죠. 네, 이런 겁니다. 이거는 아마 주변에 찾아보면 많이 있을 거예요. 저도 이제 몇 개 기업이 이런 데가 있는데, 이런 데는 적극적으로 요 세부적인 사업 계획서 내용 나오면 검토를 한번 해봐야죠. 그러니까 위원님들 항상 매일매일 들어가서 보셔야 돼요. 사업 계획서 공지하는 사이트는 매일매일 들어가서 보셔야 됩니다. 빅데이터 기반 서비스 정책 목적형이고요. 신규 사업입니다. 이거는 기존에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빅데이터 수집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거나 뭐 이런 것들을 받는 것 같아요. 아직 세부 과제가 설명이 안 나와서 명확히 파악은 안 되고 있는데 현재 나온 내용으로 볼 때는 그거예요.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민간이나 공공이 보유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혁신적인 서비스 모델을 개발할 수 있는 회사들한테 지원해주겠다. 2년에 5억입니다. 네. 또 볼까요? 스마트 센서 선도 기술.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이제 신규 사업이고요. 네. 스마트 센서가 뭔지 아시죠? 일반적으로 센서는 감지를 하면 감지한 거를 신호를 보내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어딘가를 보여주는 역할. 근데 스마트 센서는 신호를 감지하면은 그 신호에 대한 반응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스마트 센서입니다. 즉, 자체적으로 이게 그 시스템 온더 칩, 예, 그 SOC하고도 좀 관련이 있죠.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어떤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그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들 얘기합니다. 스마트 센서 만드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2년에 6억. 이것도 많이 해줍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많이 주력하는 게 뭐예요? 보니까 새로운 이제 부품들. 그러니까 소부장 부분이 여기 많이 여기저기 녹여져 있어요. 물론 소부장 관련된 거는 또 향후 또 다른 과제들 나올 거로 제가 이제 그렇게 들었는데 이런 것들이 보면은 많이 좀 녹아 있다 이 안에 소부장 관련된 과제들이 많이 녹아 있다라는 걸 좀 볼 수 있죠. 예, 이건 기술규제 해결은 기술개발은 예, 뭐 기술규제 해결하면서 뭐 이렇게 개발하는 겁니다. 해외 인증 규격도 마찬가지고 지원해 주는 게 여기 많이 들어왔어요. 뭐 R&D 과제 딱 기술할 것 같지는 않은데 R&D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해외 인증 규격 적합 제품 기술 개발이라는 게 결국에는 뭐예요? 해외 인증 규격에 맞게끔 우리 제품 만드는 거잖아요. 왜냐면 우리 때를 만들었을게요. 해외 규격이랑 안 맞으면 어떻게 돼요? 수출을 못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애초부터 거기에 맞춰서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는 거죠. 근데 그러기에는 금액이 좀 작아. 1년에 1억 5천만이라면 좀 큰 금액은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미세먼지 저감 실용화 기술 개발 정말 이거는 참 참신하죠. 전엔 전혀 없었던 건데 미세먼지가 더 심각하니까 과거에는 자유공모에나 나올 법한 과제가 아예 이제 뭐로 나왔어요? 별도의 사업으로 나와버렸어. 그러니까 필요하니까 나온 거예요. 필요하죠 정말. 저도 매일 마스크를 가지고 다닙니다. 차에 비치 않고 다닙니다 요즘에. 그리고 기술 진단 기획이나 상용화 기술 개발 요거는 R&D 과제라기보다는요. 진단받거나 컨설팅 받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6개월에 3천만 원 지원해주거나 이제 2년에 4억 지원해주는 형태로 지원을 해주고 특히 러시아 기술, 러시아의 원천 기술 왜 러시아인지 여러분 아세요?
러시아가요, 그 소재 부품 분야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분야에 굉장히 발전한 나라가 러시아입니다. 뭐 우주선도 띄우고 했으니까 사람도 우주로 보내고 해봤고, 그리고 여러 가지 굉장히 첨단 이 분야에 속하는 소재나 부품 장비들을 생산도 하고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가져다가 상용화 시킬래? 그럴 수 있는 기업한테 지원해 줄게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컨설팅 성격의 과제 지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위로 올라갔네. 거꾸로 갔네요. 예. 그 다음에 지역 중요기업 공동 수요 개발,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넘어갈게요, 이런 건. 예, 그리고 예비가 재련 기업, 이것도, 괜찮은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제가 항상 중소기업 기술 로드맵 보시라고 했죠. 이 중요성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즉 뭐냐면, 최근 3년간 10% 이상의 매출 성장을 이룬 기업. 근데 매출액이, 일정 부분 미만이어야 돼요. 여긴 그게 안 나왔네. 매출액이 아니라 20% 이상 성장이면 안 돼요. 10% 이상이어야 돼. 근데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의 품목 중 향후 구성장이 유망한 품목. 즉,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에 해당하는 품목을 개발하거나 생산하는 회사한테 지원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아유, 참. 공부했으면 이럴 때 참 시원시원하지. 저는 이 부분 자신 있어요. 예. 어느 제품을 갖다 와도 이게 포함된다, 안 된다를 난 판별할 수 있습니다. 하도 많이 봐서. 그 다음에 뭐 시장 검증, 시장 친화형 기능 개선에 대한 부분 등등 이렇게 크진 않지만 자식으로 하지만 이렇게 지원해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새롭게 생긴 과제들이죠. 예, 이 비즈니스 모델 개발하는 것도 있고 생산혁신 기술 개발하는 것도 있고 기능이 큰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번엔 인력 고용 지원해주는 것도 있죠. 예, 그 뒤에는요 여러분들이 시간 날 때 보세요. 우리가 이제 연구개발과제 신청할 때 하는 이제 그런 거하고는 좀 성격이 다른 여러 가지들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국가 융복합단지 연계 지역기업 상용 R&D 같은 경우는 참 괜찮은 것 같은데 1년에 3억짜리인데 국가 융복합단지가 이 별게 없어요. 융복합단지 가면은요 실제 중소기업들이 입주해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거기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 있으면 찾아가지고 시도해보면 괜찮을 겁니다. 그 중요한 건 뭐냐면은 국가 융복합단지에 대한 정보 자체가 별로 노출된 게 없어. 이건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어. 좀 하려면 정보 노출 좀 해놓고 하든지. 그래야지 도움 받을 거 아니에요. 지역 주력 산업 육성이나 지역 스타 육성 기업 요거 지금 공고 났죠. 요게 아마 20며칠이 마감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요거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2년에 6억짜리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국제자유특구나 뭐 국제자유특구 실증 기반 어쩌고저쩌고 기타 안내는 뭐 나중에 시간 나면 보세요. 시스템 활용법이니까. 자, 이렇게 중요한 걸 위주로 했어요. 제가 너무 이제 막 빨리빨리 넘어가긴 했는데, 여러분들 결국에는요, 제가 이거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위원님들 이렇게 가끔 뵙고 말씀 나누다 보면은요, 위원님들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많이 한 건 사실이에요, 과제를. 물론 협회를 한 것도 있지만, 협회를 한 것보다 이제 그 이외에 더 바깥으로 많이 했습니다. 제가 따로. 뭐, 그건 사실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면 성공률이 높냐고 자꾸 물어보시는데, 성공률이 높지 않아요. 성공률을 굳이 비교하자면, 여러분들, 전문위원들보다 높지 않거나, 아니면 비슷한 정도 수준일 거예요. 중요한 건 많이 시도한다는 거예요, 많이.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하고, 자꾸 정보를 파보고, 파악하고, 자꾸 이게 새롭게 올라온 것들이 없나 자꾸 파악하고 알다 보면은요,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기업들의 DB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회사에 대한 정보도 미리 파악해놓고 정리해놓고, 그리고 나오는 과제들마다 과제를 빨리빨리 분석해가지고, 이 과제에 해당하는 기업이 어디가 있는지 찾아보고 하면은 그만 빨리 매칭이 되겠죠. 그러면 그 도움이 필요한 기업한테 빨리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시간 들인 만큼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하시고요. 예전에 저한테 많이 왔다 가셨던 분들이 있어요. 위원님들. 뭐 배우고 싶어요. 배울 것도 없는데 뭘 배우러 온다는지 모르겠지만 뭐 가르쳐 줄 거 없습니다. 와도. 배우고 싶어서 온다 그러고 하는데 사실 배운다는 거는 별게 없죠. 직접 해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하는 거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방법은 알려드릴 수는 있어요. 근데 성공률을 운운하면서 되냐 안 되냐를 말씀하시는 거는 내가 보기엔 옳은 방법은 아니다. 많이 해보지 않은 이상은
성공률 오는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공률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몇 개 성공했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시도해보세요. 많이 시도해보시면 또 좋은 결과도 많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몇 프로 성공했냐? 그거 따지지 마시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도 주말입니다. 주말이자 월말이네요. 1월 31일 제가 제일 좋아하는 날이 매월 말입니다. 왜 좋아하는지 아세요? 그냥 어디서 술 마시고 그냥 뭐 맥주 한잔 하고 자빠져 잡니다. 예. 자, 여러분들 그러면 요즘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 많이 하고 있죠? 걱정이 많이 큽니다. 저는 솔직히 뭐, 아산과 진천에, 그 경찰연수원이나 공무원연수원 같은데 지금 이제 2주 정도 중국에서, 우한 지역에서 들어오시는 이제 우리 교민들이나 이제 그쪽에 재외국민들, 들어오시면 거기에 2주 정도 머물게 할 거라고 하시는데, 사실 아산이나 진천에 계신 분들은 반대의 의견이 많다고 들었어요. 물론 당연히 뭐, 내가 사는 동네에 뭔가 안 좋은 게 오는 건 좋지는 않죠. 근데 이것도 생각해 줄 필요가 있어요. 뭐 내 가족이 그랬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 자식이 그랬다면은. 그리고 사실 연수원 안에 2주 동안 격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 그게 두려움은 있잖아요. 주변에 병원을 싹 없애버리세요. 아산하고 진짜 사시는 분들은요. 주변에 병원 없애버리세요. 질병이 가득한 병원에 환자들 많이 오는데 병원 주변에 왜 살고 계세요? 병원 주변에 살지 마셔야지. 예. 너무 집단 이기주의적인 모습 보이지 마시고 우리 국민들입니다. 해외 나가서 원치 않게 어떤 질병에 노출되었거나 이미 감염이 된 분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멀쩡하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을 빨리 국내로 송환해서 격리 조치하면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반대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요. 이거는 집단 이기주의를 넘어서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내 자손의 앞길을 막는 행위다.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욕하려면 욕하세요. 왜냐하면 그건 대단히 잘못된 게 맞으니까. 예, 그런 행동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어요. 그러면서 자기 사진과 인증사진하고 이렇게 스케치북에다 글을 써서 올렸어요. 아산에 사는 저기 주민이라고. 그러면서 뭐라 올리냐면은 우한에서 오시는 동포님들 아산에 오셔서 2주 동안 편안히 잘 쉬었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글을 올렸어요. 반드시 반대하는 사람은 있진 않아요. 우리 언론도 참 보면 재밌어요. 그렇게 이슈가 되는 거, 반대하는 거, 막 격렬하잖아. 막 싸우고, 막 집회하고, 물병 던지고, 계란 던지고. 그런 것만 골라 찍어다가 방송을 해. 그쵸? 마치 대단하게 반대하느냐. 대단한 반대가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언론의 양심이라면요. 반대하는 것을 보여줬다 그러면은, 찬성하는 것도 보여줘야지. 왜 그런 건 가만히 있어요. 입맛대로만 방송하지 마시고요. 좀 제대로 된 방송하세요. 양심을 가지고. 그리고 진천과 아산에 사는 시민 여러분 안타까운 마음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피해갈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반드시 수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넓고 아주 아량이 있는 마음으로 다 수용하시고 함께 어우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렇게 어려운 일이 있으면 또 좋은 일이 생기기 마련이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한 달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19년도 보내느라 수고하셨고요. 2020년도 1월달 보내느라 수고하셨고 명절 때 대박 고생 많이 하셨고 저도 대박 고생했습니다. 명절이 너무 싫었어요. 이제는 새로운 2월을 맞이해서 항상 건강하시고 승승장구하시는 그날이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물러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